유시민 작가께서는 지난번에 지귀현 판사가 무죄 선고를 내려도 놀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아직도 같으십니까? 유죄 선고가 나오리라고 봐요. 저도. 상식의 입각에서 예. 볼 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든가 또는 앞서 한덕수 피고인이나 또는 이상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 이걸 예. 보면 다 내란죄를 다 인정을 했거든요. 상식에 비춰보면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내란죄에 대해서 또는 수사권 문제를 들어서 뭐 공소 기각을 하거나 예. 또는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장량 경감, 소위 재량으로 경감해주는 예. 여러 사유를 들어서 복수의 경감 조처를 적용해서 아주 낮은 형이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별로 놀랄 일은 아닐 것 같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그렇게 해도 되는 법원이에요. 예. 그 지난번에 3월에 윤석열 피고인을 그 구속 취소하고 석방할 때도 지기현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예.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면서 상급법원에 다퉈와라 이렇게 했어요. 어차피 지금 무죄 선고해도 그 체포방해 사건 때문에 징역 5년 받은 게 있어서 석방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좀 무죄 선고하고 상급법원에 가서 다퉈보세요. 이렇게 해도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예. 저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인다? 예. 그런 이상한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새롭게 무언가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이걸 만들 수 있으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내일의 판결을 기다리고 저는 유죄 나올 거라고 봐요. 예. 그러나 안 나올 경우에도 예, 또 우리에게는 알겠습니다. 또 내일이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의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이거 지귀현 재판장의 한 말입니다. 결심 공판 마치면서 한 얘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뭐 문자 하나 안 틀리는 얘기니까.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예전에 윤석열 피고인을 좀 무리하게 석방시킨 그런 예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내란 재판이 이렇게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재판을 지켜본 분들의 아마 일반적인 의견들이 물론 이제 지귀현 재판장의 스타일이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간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아니 그 내란 재판인데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지귀현 판사님 뭐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걸 제가 나무라를 건 아니고요. 아무리 뭐 내란 재판이라도 가족 오락관 사회 보듯이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재판장의 개성에 따라서 그런 재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판 진행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준다는 거 이것도 아니거든요. 예. 제가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좀 죄송한 얘기긴 한데 혹시 이 방송을 판사님들도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기현 판사가 그 이른바 룸살롱 사건 때문에 그 징계를 해야 된다 최소한 또는 형사 입건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란 재판을 하는 판사가 그 상황에서 재판을 계속했어요. 대법원에서는 이제 우리 판사 징계는 대법원장이나 또는 지금 중앙지법이니까 중앙지법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요구를 하지 않으면 예. 판사 징계법에 따른 그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명태균 씨 그 무슨 김영선 전 의원 그 김건희 씨 재판을 한 창원지법의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슨 면세점 법인카드로 결제한 95% 할인한 그 막스마라 사치품 옷을 가지고 그 직원하고 같이 해외여행하고 이런 의혹이 불거져 있는데 징계 안 합니다. 징계 안 하고 뭐라 그러냐 하면 대법원에서는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제 뭐 수사 결과를 지켜본대요. 이 수사 결과를. 그러면 이제 검찰에 수사한다고 영장 청구를 하면 다 기각해요. 다른 판사들이 또.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재판은 재판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가 또 뇌물 사건을 판결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법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법원은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 중에 하나인데 실제 법원의 상태는 상시적 위헌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따르면 여러 조항을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예. 판사는 법복 입은 시민이어야 해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근데 실제 대한민국의 판사는 법복 입은 귀족이에요. 객관적으로도 귀족처럼 행세하고 있고요. 예. 주관적으로도 귀족으로 생각해요, 자기를. 자기들끼리 귀족 대우를 해요. 그러니까 법원이 저지르는, 판사들이 저지르는 비리나 또는 법률 위반,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나서서 이거를 바로잡지 않는 한은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는데 대법원장 자신이 이미 그런 위법적인 또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대상으로 지목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법원이 이와 같은 상시적 위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불행하게도 이 헌법 파괴 사건인 내란 사건을 그 법원이 해야 돼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고 저는 이거 예. 받아들여요. 이번 재판은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판사들의 권력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걸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선 보면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출발이에요. 그다음에 헌법 제101조에 1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할 권한이 판사들한테 간 거예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합니까요? 그다음에 그러면 법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103조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한 줄뿐이에요. 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법관에게 기대합니다. 양심에 의거해서 올바른 양심으로 헌법과 법률에 딱 맞게 재판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판사도 인간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판사 임명한 게 아니고 시험 잘 본 걸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중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나온 윤석열 김건희 씨랑 명태균 씨 관련 판결을 가지고 나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부분적으로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 불만은 없어요. 되게 무죄 판결의 사유가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것들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매우 엄격하게 해가지고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그 원칙을 준수한 판결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불만을 갖는 거는 판사가 봐주고 싶으면 엄격하게 적용하고 봐주기 싫으면 아무렇게나 적용해서 무죄를 입증 못하면 유죄 선고해버리고 의심스러우면 유죄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의심스러우면 무죄하고 네. 이것이 판사에 따라서 또는 사안에 따라서 피고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돈 많고 권력 있고 친하고 명문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한테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렇게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사법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능성은 언제나 있는 거니까 판사들 자신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인정을 하고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성향의 어떤 판사에게 내 사건이 배당되어도 헌법과 법률과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판결이 내려질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예. 법원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데 이게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됐냐면 판사가 뭘 해도 누구도 터치 못해요. 그러니까 판사는요, 이게 판사는 106조에 이렇게 했습니다. 헌법에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이래 있습니다. 징계처분도 정직, 감봉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판사징계법에 따라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열을 때에만 징계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재판과 관련돼 있는 모든 권한이 판사 개개인의 소위 양심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예. 이 판사가 돈 먹고 또는 친구니까 뭐 정관이 변호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판사가 형사소송법을 어기면서 또는 재판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제어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법원은 어떤 상태냐 하면 헌법 제11조 제2항 위반 상태예요. 헌법 제11조는 평등을 규정한 조항인데요.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판사들이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이 판사들이 사회적 특수계급이 아니라
법복 입은 시민으로 될 수 있게끔 예. 우리의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대한민국 사회의 과제가 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막 좀 사실 판사 욕하고 법원 비판하는 거지. 우리 판사님들 제가 막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이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명태균 씨나 김건희 씨에게 적용했던 그 엄격한 형사재판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형사법정은 국가 대 시민 개인이잖아요. 예. 민사하고 달라가지고 형사사건은 국가를 대신해서 예. 그러니까 형사재판이라는 건 응징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피해자나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국가가 나서서 이 사람에게 벌 주라고 판사한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를 볼 때 국가 권력 한 시민이에요.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예. 둘이 대등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보면 예전에 예컨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정치자금을 제공한 일시를 특정 못했어요. 몇 월 며칠 초경 이런 공소 사실로 유죄 선고를 했어요. 예. 그 세상에 어떻게 그런 선고가 있습니까? 그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예.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에게 적용했던 형사재판의 근본 원칙을 모든 피고인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예. 국가 대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국가가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강제 수사의 방식까지 가동해서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하고 기소했는데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가진 불만은 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해 주느냐 그거를. 저는 사법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사법부라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존재하려면 그 공동체 그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원칙이 살아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 3,200여 명의 법관들이 자기의 법정에서 왕처럼 귀족처럼 판결하는 그런 3,200개의 법정이 있을 뿐이지 어떤 형사법의 원칙 또는 헌법의 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때로 오류가 난다 하더라도 시정해 가면서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사법부라는 것은 존재를 느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법이 만들어지거나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이요. 예. 그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막 논의를 해서 이게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것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권력 투쟁의 산물로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11분의 대법관들이 일을 저질렀어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선 직전에 저질렀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를 반쯤 침해하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그 국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법원이 도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두 권력기관이 다투는 건데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제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검찰개혁 방안은 그 정부 출범 이후로 예. 그 총리실에서 TF 만들고 입법 예고하는 과정에서 다 흥크러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논의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제 국회에서 그 정부 입법 예고와 무관하게 예고안과 무관하게 입법권은 이제 국회에 있는 거니까요. 예. 여당이 중심이 되어서 다른 진보적인 야당들하고 힘을 합쳐서 국회의 안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전 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요. 내 그 경위는 총리실 산하 TF 낸 것은 검찰 개혁을 안 하는 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렇게 됐고 앞으로 국회에서 여당과 진보 야당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법무장관이 노무현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정부. 저는 이재명 정부, 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저는 이제 망언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지금도 망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검찰 개혁은 어느 정권도 다른 검찰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검찰 개혁이에요. 예. 만약 정성호 장관이 진짜 이 검찰을 우리 칼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마음속에 이 칼을 잘 벼려가지고
정적들을 숙청하는데 우리가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민심에 대한 배신이고요. 예.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장관과 정청래 대표와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 논의가 어디서 왜 출발했는지부터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지금까지 나온 거는 예. 당에서 수기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해라. 이게 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대통령의 견해예요. 네. 저는 이제 이 방침에 따라서 국회가 자기의 권한인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요. 예. 저는 그렇게.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통합 문제 지금 뭐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그죠? 예. 저는 사실 두 당의 합당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에요. 그게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합당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된 발언은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뭘 택할 거냐. 그러면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한국 정치의 구조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작은 정당으로 왼쪽 사이드에 있으면서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근데 우리가 대통령을 배출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회권 선진국 이런 구상을 그럼 실천에 옮겨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합치는 게 맞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차기를 운운하면서 뭐 대통령을 공격한다. 제가 졸지에 반명의 수괴가 돼가지고요. 이게 그 통합 논란에서 가장 이렇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조국 대표를 이쪽 진영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양당의 합당 문제보다 더 중대한 거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불거진 것이 지금 끝도 없이 내부 권력투쟁 비슷하게 이렇게 네. 전개되고 있잖아요. 무슨 이상한 모임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특히 원내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합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거든요. 이상한 모임이라 하면 이게 더 중대한 사안. 정준희 교수님 잘 아시던데요. 공소 취소 관련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예. 것도 있고. 사실 말하기가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이거를 또 말했다가는 예. 지금 제가 이제 반명 반역의 그 선봉의 선거처럼 저를 공격하는 흐름이 있어요. 이제 제가 전제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누구의 의견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요. 민주당에 개입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어떤 일인지 왜 저런 일이 생기는지를 그냥 생각하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 생각은 이래요라고 말하는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예. 이게 비평을 업어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안 나오려는데 자꾸 나와서 얘기하라 그래서 어쩌다가 가끔 어디 나가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전제를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민주당 내부가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뽑힌 전당대회 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봤어요. 사람들은 제가 김민석 총리하고 그 24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감정이 쌓여서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던데 감정이 안 풀려서. 김민석 총리가 그때 다른 당으로 가버린 것. 예, 그 정몽준 씨한테 갔던 예, 거 예.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 뒤로 최근에 이해찬 대표님 장례식 연결식장 그 빈소에서 만나기 전까지 예. 어떤 대화도 24년 동안 나눠준 본 적이 없고요. 김민석 씨하고. 그러니까 총리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거죠. 아니 이거 제가 또 공개적으로 칭찬도 엄청 했어요. 또 이 정청래 대표하고도 2007년도에 제가 당을 나온 뒤로 19년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낸 적이 없었어요. 예.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상하다고 느낀 거는 원내에서 압도적으로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어요, 의원들이. 그런데 당원들의 투표는 약 7대3 가까운 비율로 정청래 후보의 압승이었어요. 거의 더블 예. 스코어로. 이게 뭐지? 왜 원내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흐름이 이렇게까지 다른가? 라는 것 때문에 저는 약간 불안했어요, 그때부터. 아니, 불안하기보다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친명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구는 친명이다, 누구는 친문이다, 누구는 친노다 언론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친명에, 친노에, 친문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반명수계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 아주 묘한 그런 커뮤니티가 몇 개 있는데 거기서는 이재명만 훌륭하고 이재명 대통령만 훌륭하고 나머지 다 쓰레기로 취급해요. 이제 그런 유튜브 방송, 그런 커뮤니티, 글씨로 나르고 블로그에 글 올리고 카페에 올리고 이게 한참 전부터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어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그 이상한 모임.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하는 건 여당으로서 당연한 거고 좋은 일이죠. 근데 진짜 대통령을 마음으로 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내가 대통령을 위한다고 내세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 그냥 하는 거죠. 진심으로. 근데 친명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막 사방나대고 큰 모임을 만들고 이게 제가 보면서 이따 이제 뭐 국힘당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예, 국힘당은 고난을 함께 견디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함께 고난을 견뎌내는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예. 민주당은 권력을 함께 누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어디가 어려울까요? 저는 고난을 함께 견디는 것보다 권력을 함께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긴 해도 양상이. 예. 그리고 국회의원 80몇 명이 모여가지고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드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우리는 있어요. 비판하지만 예. 현역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귀에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예. 드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뭐 그런 이상한 모임에 왜 들어가서 나오라고 지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예. 나오시는 게 바람직해요.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못 알아요. 그냥 진짜 이 검찰의 그동안의 그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면 국정조사를 하든가 네. 입법권을 행사를 해야지. 아니 멀쩡하게 압도적 과반수를 가진 여당에서 무슨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저는 보면서 시대가 바뀌었나? 내가 미쳤나? 많은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예.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예. 둘 다 미쳤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미쳤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 아이고 뭐 본인이야 그렇게 또 생각하시고. 죄송합니다. 예. 제가 미쳤을 수도 있죠. 예. 그 뭐 듣고 계신 87명의 의원들이 좀 귀가 따갑겠네요. 원래 언론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 예.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의원 모임. 공취모라고. 전 그 길어서 잘 못 외우고 있었는데 제작진이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뭐 약간 좀 웃으면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일단이 자꾸 드러나는 현상들이 어찌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취지에서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셋이 의견이 일치하면 예. 적어도 제가 미친 건 아닌 거예요.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 같네요. 예. 국민의힘 전 대표는 결국 이제 당원 게시판 조작 의혹으로 제명이 됐죠. 곧바로 뭐 한 15,000명 정도가 모인 대규모의 북 콘서트, 토크 콘서트를 했습니다. 여전히 세를 과시한 그런 상황인데 뭐랄까요? 재기하리라고 보십니까? 유 작가께 드리겠습니다.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렵지 않을까요? 예. 갑자기 또 시큰둥하게 말씀하시네요.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자, 아무튼 내일 오후 3시면 내란 범죄에 대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만일에 재판부가 뭐 구형량처럼 사형을 택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무기징역을 택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단절이냐 아니면 여전히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대 내지는 동행이냐.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당 지지층의 여론, 그다음에 때로 가끔씩 보면 당원 여론도 나오고 그럽니다. 예. 보면 국힘당은 이미 당원의 그 핵심이
이미 윤핵인 세력이 당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태섭 변호사 얘기하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주변부 분들이고요. 예. 당의 핵심 골간은 다 윤핵인 세력이 이미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울 것 같고요. 예. 그 윤핵인과 절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 절연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어려운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자기를 잃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예. 네.